안녕하세요. 말씀을 통해 고난이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중간기 시대 첫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헬라 제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중간기 시대 그 두 번째, 특별히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간기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중간기 시대 첫 번째를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한번 또 연결해 봅시다. 에피파네스 4세죠. 에피파네스 4세가 6차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거의 다 먹을 뻔합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겨서 이제 전체 헬라 제국을 통일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뜬금없이 로마가 나타나서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왜 돌아가야 됩니까? 힘이 세니까. 그러면은 로마가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헬라 제국에게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 될 정도로 힘이 강해졌을까? 이제 이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죠. 오늘 이 생략된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에피파네스 4세 박해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될 수 있었던 핵심이 되는 사건은 페니키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민족을 희생양으로 삼고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페니키아 전쟁은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한 12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페니키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리는지 모르겠지만 페니키아는 해상무역국가연합체입니다. 본래는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있는 그 위치, 팔레스타인 거기 북부의 해양 도시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무역을 했죠. 우리가 요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했습니까? 종착지가 바로 다시스가 스페인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지중해가 이렇게 쭉 뱃길이 있어요. 뱃길. 근데 이 뱃길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오랫동안 뱃길을 따라서 무역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점점 이제 나라를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하고 섬이랑 여기 스페인까지 그리고 카르타고 여기는 아프리카죠. 이렇게 다 건설을 하고 동방 쪽에도 자기 본거지가 있고 지도를 놓고 딱 봤을 때 지중해는 그야말로 카르타고의 페니키아 사람들의 안방이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딱 여기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딱 장화 모양으로 있죠. 로마는 자기가 만약에 로마가 제국을 향한 꿈이 있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 카르타고라는 산이었습니다.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가 이 반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겨우겨우 통일을 하게 되느라고 카르타고 이 땅을 다 먹을 때까지 이 로마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로마가 야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 카르타고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진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던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이 시칠리아 섬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시칠리아 여기 작은 섬 안에 3개의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시칠리아 섬의 3등분을 하면 절반 정도는 카르타고 영토였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가 이제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로마가 이를 빌미로 지중해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칠리아를 둘러싼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이
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게 되는 과정을 보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적응이 빠른 나라예요. 그리고 공병술에 되게 능하죠. 다리를 짓고 도로를 닦고 이런 일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본래 로마의 주력 군사력은 보병이에요. 보병. 육군이 강했어요. 육군. 로마가 뭐 바다로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해군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런데 카르타고는 또 해군만 강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군력을, 해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로마가 국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다를 육지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를 개조를 해서 흔히 일명 까마귀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배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상대편 배가 있으면 줄로 묶어요. 줄로 묶어서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다리로 다 연결이 되면 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력 군사력인 이 육군, 이 중부장 보병을, 로마의 중부장 보병을 투입시켜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로마가 계속 카르타고에 지다가 나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 까마귀 배가 큰 역할을 하면서 카르타고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해요. 일단은 로마가 해외 영토를 첫 번째 얻게 되죠. 프로빈키아라고 합니다. 로마가 첫 번째로 해외 영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카르타고한테 시칠리아 섬 내놓고 이 두 개 섬도 내놓고 섬을 다 내놔라. 이렇게 이제 땅을 뺏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딱 보니 어떻습니까? 로마가 이 땅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죠? 뭐 이거 얻어서 뭐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섬이 있음으로써 이제 지중해에 대한 영향력이 카르타고와 비등비등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제국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카르타고는 여전히 경쟁 상대죠. 경쟁 상대가 자라나는 걸 회복하는 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에게다 전쟁 배상금을 3,200달란트를 매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럼 이 돈을 카르타고가 로마에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국 백성들에게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는 군사력을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카르타고에서는 이런 로마의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갚느라 고생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로마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점점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장수 중에 하밀카르 바르카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카르타고 장군인데 이 위대한 명장 위에는 꼭 위대한 부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를 낳았듯이 하밀카르 바르카스 아래에는 한니발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바르카스는 로마의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로마의 많은 병력들을 또 잃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바르카스가 늘 자기 아들 한니발을 바알 신전에 데려가서, 왜냐하면 페니키아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니까 주신이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바알 신전에 데려가서 한니발에게 늘 맹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너는 저 바알 신 앞에 맹세해라. 이 로마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바알 신 앞에서 맹세해라. 그러면서 날마다 이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니발이 어렸을 때부터 이 로마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몰래 세력을 키워서 한니발이 이 카르타고 영토 중에 이제 스페인 밑에 있는 영토가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라고 여기에 비밀리에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끼리 떼와 전투 부대와 이 수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본래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로마로 카르타고가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서 본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육지를 통해서 북부에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도 북부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도 알프스 산맥을 넘기 힘든데 이 고대 시대 당시에 어마어마한 보병 4만, 기병 6천, 수십 마리의 전투코끼리를 가지고 데리고 알프스를 넘는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한니발은 이거 넘었죠. 아주 젊은 장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넘긴 넘었습니다. 넘으면서 병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
이 로마의 허를 찌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은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로마가 아무리 강대한들, 아무리 뛰어난들, 아무리 센들 알프스 산맥보다 세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기가 충천한 그런 상태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고, 허를 찔린 로마는 한니발에게 모든 영토를 다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한니발이 북부로 들어가서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북부로 들어가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로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쑥대밭을 만들고, 한니발과 붙었다고 하면은 로마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력들, 손실들을 로마는 입게 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한니발이 로마 안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로마 수도로 진격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도시 연맹체였습니다. 로마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동맹을 맺은 도시들에게 병력들을 차출을 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주고 전리품을 나눠주고, 그런 방식으로 충성을 유도를 했는데, 이 동맹 도시들의 지지를 끊으면 로마가 고립될 것이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을 불러서 로마와 새로운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게 한니발의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연맹 도시들이 로마와의 연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로마의 시간이 2년이 지나면서 로마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또 명장이 하나 등장해요. 이제 이분이 나이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원로원에 찾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한니발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복수를 하겠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다시 이 복수 혈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군사를 받아가지고 로마 안에 있는 한니발과 전쟁을 벌인 게 아니고 이쪽 지역이 스페인에 있는 이쪽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본토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 본토에서 한니발, 너는 로마에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에 뭐 하고 있냐? 우리가 본토가 지금 털리는데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한니발을 본토로 부릅니다. 그렇게 본토로 불러들이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이때 카르타고에 있는 자마 평원에서 한니발과 그 유명한 세기의 전투, 202년 있었던 자마 평원에서 벌어졌던 자마 전투, 한니발이라는 명장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명장이 대결을 벌이게 돼요. 이때 이제 승리하는 사람이 뭘 갖는 겁니까? 지중해를 다시 가지는 거죠. 누가 이겼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한니발은 이때 헬라 제국인 안티오쿠스 3세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이 전쟁을 끝으로 로마는 서방 세계를 거의 다 먹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카르타고 영토를 다 가지고 오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제 이 지중해가 이제 로마의 소나기에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는 그리스까지 소나기에 넣게 되고, 이제 서방 세계는 로마의 속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6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이야기로 살펴봤던 에피파네스 4세의 북방왕의 남방왕 침략, 그 사건이 6차 시리아 전쟁이 이때쯤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힘이 너무너무 강할 때예요. 거의 최고조에 있을 때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6차 시리아 전쟁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에피파네스 4세가 돌아가면서 분풀이를 유대에다 한 거예요. 분풀이를 유대에다 하니까 이 엄청난 대박해. 이제 헬라 문화 받아들여라.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유일신 없다. 너희들 헬라 신들 다 섬겨라. 할례를 받지 마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을 내놨으면 내놨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박해였던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게 된 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167년에 이런 일이 있고, 어느 마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따디아라는 레위인 제사장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제사에 순응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죽이고, 그리고 헬라 관원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따디아가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 1000명들을 데리고 산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들이 5명 있었어요. 이때 헬라 제국이 군사를 풀어서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 산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게 된 대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헬라 제국을 맞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정결의가 회개의 기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마따디아 제사장의 폭력적인 방식을 동조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 중에서 5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 유다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별명이 망치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망치라는 이름이 마카비라는 뜻이에요. 마카비. 그래서 이 유다가 대장을 먹으면서 마카비 항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가 대장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면서 167년부터 게릴라전을 통한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164년에 드디어 헬라 군사들을 성전에서 몰아내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수님을 기념해서 지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2월 25일이 되면 하누카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25일 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뻐한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 기념절이에요. 또 헬라 제국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한 날. 그게 164년에 있었던 바로 마카비의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말로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얘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좀 좋게 풀립니다. 164년에 마카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날에, 그 해에 에피파네스 4세가 죽게 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르티아 제국이 점점 강성해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서쪽에서는 로마가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가 유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군사적 자유,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모든 자유를 다 획득을 해서 이제 독립된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는 아까 마카비의 연결선상 위에 있는 왕조입니다. 그 일족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독립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니 142년부터 63년까지 대충 80년 정도의 독립왕조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잘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리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전이 벌어지게 돼요.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 왕자 두 명이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싸움 박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전이 벌어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이때 폼페이우스,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가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되고, 이때 셀류커스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64년에 안티오쿠스 왕조, 셀류커스 왕조가 멸망하게 되고 로마 속주로 동방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쪽에 파르티아 왕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유대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쪽에 폼페이우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왕자들이 폼페이우스를 찾아가서 서로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폼페이우스가 가만 보고 있다가, 그러면은 뭐 코딱지만한 땅이니까 그럼 네가 왕해라, 형이 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힐카누스 2세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욕심이 많아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하루 강한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이 폼페이우스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걸어 잠그고 폼페이우스에 저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 로마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뭐 당연히 로마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대충 한 6개월 정도의 전투가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 말 안 듣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로마로 데려가고 가둬버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것은
총독을 따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장관을 따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 행정장관을 누구로 삼냐면은 헤롯 가문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계속 로마의 유력한 가문에 줄을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 같은 경우에는 에돔의 유명한 상인 집안이었는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시저, 그리고 폼페이우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줄을 대고 있었어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그걸 챙긴 거죠. 그래서 헤롯 가문에게 통치권을 주면서 이때부터 헤롯 가문이 유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절대적 군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도 이제 내홍을 겪게 됐죠. 그 유명한 삼두 정치, 그 이후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시저가 한판 붙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이사르가 이기게 되고 폼페이우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시저가 암살당하게 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시저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알고 보니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시저의 뒤를 잇는 게 아니라 이름 모를 어떤 청년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가문 후계자가 됩니다. 가문을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여기 굴복할 수 없죠.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사르 시저의 오른팔인 안토니우스와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으니까 하나의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안토니우스의 애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이 두 이집트와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맞붙게 된 전투가 바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BC 31년에 있었고, 이건 많이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안토니우스도 죽고, 그러면서 무엇도 사라집니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여기 셀루쿠스 왕조 멸망했죠.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멸망을 하니 남방왕, 북방왕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바야흐로 로마가 동방서방 전체를 주장하게 되는, 주인이 되는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가 이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옥타비아누스, 자기가 이제 황제라 칭하면서 이제 로마도 군주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게 된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폼페이우스는 자기를 세바스토스, 그러니까 찬양받기 합당한 사람, 도미니스, 주인,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임페라토르, 제1인자, 이런 뜻으로 자기를 철저히 신격화시키면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난 이후에 원로원이 신으로 추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신의 아들. 그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 속국들이 자기를 숭배하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런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면서 제국 전체를 자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이 세상에 로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가짜 신, 가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대 땅에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악독한 통치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가 더 퇴폐적인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미신, 다신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던 대로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 제국이 이미 무엇화되어 있었습니까? 헬라화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이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아주 퇴폐적이고 그런 극심한 영적 가뭄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회당에 번역된 성경들을 뿌려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경건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국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방인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많은 곡식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로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촘촘한
그리고 안전한 로마의 도로망들을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통일된 언어, 그리고 이미 영적 기근이 심화됐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도로들을 타고 다니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삽시간에 로마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찼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그때가 가장 어두웠지만 그때는 가장 하나님께서 열심히 역사하셨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복음시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